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2년 내에 어디가 가장 많이 오를지 이를 고민하는 게 아파트 투자의 핵심 포인트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거기에 가장 근접해 있는 곳을 찾으시면 되는 거죠.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돈이 너무 없어. 모집하면 돈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좋은 호재는 있잖아요. GTX 생기고 지하철역 생기고 이런 게 아니에요. 멤버십 회원들에게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올해의 키워드는 아마 거다. 누가 비싸죠. 누구나 갈 수 없죠. 하지만 상단을 올려주면 그 밑에 가격이 순차적으로 오르게 된다라는. 부동산 구매하기 더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월급이 125만 원이었어요. 첫 월급이. 근데 집이 없었어요. 저도 그 시골에서 대학교 입학을 위해서 상경했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신림동, 봉천동에 반지하를 전전했어요. 지금도 이제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고향이 이제 그래도 지방에 시였는데 서울대 입구역에서 내려가지고 택시를 타고 봉천고개라고 있어요. 살피제고개라고 하는데 그 길 넘는데 산동네를 본 거야.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야, 서울이 어떻게 우리 동네보다 더 못하네. 이런 달동네가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나중에 크기가 저의 거처가 될지는 몰랐죠. 시골 출신의 이제 가난한 학생이니까. 그리고 아버님께서도 이제 그 건설업을 조그맣게 하셨는데 이제 IMF 때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이제 취직을 하고 저도 월급을 받았는데 집을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돈이 가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뭐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대출을 받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일단 저축을 열심히 하자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생각해보니까 저의 벌이는 월급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계획을 세웠죠. 125만 원 중에 100만 원을 저축하겠다. 25만 원으로 생활하겠다. 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를 점검해봤죠. 가계부라는 걸 써봤어요. 그때는 이제 손으로도 쓰고, 뭐 엑셀로도 쓰고 했는데, 가계부를 써보니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돈이 밥값하고 차비더라. 그래서 이제 차비도 자꾸 찍다가 보면 10만 원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이거죠. 도시락을 싸가야겠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도시락을 싸가고, 그 다음에 차비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회사 옆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에 거주를 하면서 제가 서울에 같이 올라와 있던 동생하고 누나랑 합치자. 그래서 주거비도 줄이고, 그렇게 해서 한 달에 거의 25만 원도 남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일부 남아갖고 책도 사보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한 2년 정도 저축을 해야 하니까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2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서울에 나홀로 아파트를 진짜 지금 이야기하면 영끌로 집을 샀던 거죠. 1억 8,700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때 처음 계약하러 갈 때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성수동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였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나름 그래도 신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 돈 2천만 원 정도가 사게 되는데 전세가 1억이었고 조흥은행이라고 있었어요. 예전에 신한은행 합병된 조흥은행에서 후순위 대출을 받고 내 돈을 더하고 회사에서 또 기금으로 2천만 원씩 빌려주는 게 있었단 말이죠. 지금은 많이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 돈을 합치고 마지막에 모자라는 돈은 지인에게 빌리고 그렇게 해서 1억 8,7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성수동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도 대출은 두렵고 뭐 대출 이자도 5%, 그 6% 가까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대출을 받으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월급을 받으면 대출 이자를 빼고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절약을 하게 되고 대출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월급이 나오면 무조건 갚는 거죠. 다행히 이제 결혼하면서 맞벌이도 하고 월급도 많이 올라가지고 저는 월급이 나오면 그 이자 갚는 재미로 살았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살다가 보니까 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아끼고 절약하고 대출 갚고 집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부동산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살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완전히 달라진 거죠. 집을 사는 것을 여러분 저도 그랬지만 처음에 어렵죠. 첫 발이 내디디기 힘들죠. 하지만 내디디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과 인생의 자산의 격차를 벌이게 되는 겁니다. 고통스럽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빚을 갚으면서 10년을 열심히 살고 공부하는 사람하고 그냥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고 앉아있는 사람하고 1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격차가 발생하는 게 당연한 거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 그게 나라고 저는 아직도 대한민국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집을 단순히 구매로 생각하지 마시고 인생의 전환점으로 생각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대표님 주변 분들 중에서는 부동산으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궁금합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다르고 그때그때마다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릴 수 있고 그때는 틀린데 지금은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옛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방금 옛날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옛날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되는 방법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2023년에 제가 부동산이 막 오를 거다 막 이야기했을 때 그때는요 사람들이 집이 다 떨어질 거라 생각했고 하락론이 우세했거든요. 조회수 차이에서도 격차가 어마어마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는 어쩌면 그때 용기가 더 필요했는지 모릅니다만 그때는 집을 사기가 더 쉬웠습니다. 강남 3구도 규제 지역이 아니었고 대출이 많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다주택자도 대출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가 집 사기가 더 좋았단 말이죠. 근데 2024년 5년 되면서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대출 규제, 규제 지역, 토지 거래가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때도 방법이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 강의 들으신 분들 중에 수지 그 축전이죠. 축전에 사시던 애기 엄마가 있어요. 애기 엄마. 사연을 들어봤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옛날 내 나갔고. 그러니까 특히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왜냐하면 잘해줘야 되잖아. 방향을 잘 잡아줘야 되니까. 열정은 대단하시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신생아 특례론도 있고 여러 가지 정부에서 도와주는 것들이 지금 많은데 그런 방법을 활용해가지고 집을 사면 되지 않겠냐 했더니 이제 본인이 지금까지 열심히 10년 넘게 회사 생활하면서 모은 돈이 2억 남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맞벌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분당 같은 데는 어때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분당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안 된다고 생각했다라고 하시길래 제가 분당에도 9억 이하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가보고 오셨더라고요. 가보고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가봤는데요. 5층짜리던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분당에 가보면 그 단지 중에 중층도 있고 단지 안에 또 5층짜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싼 거 아닌가 라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것도 오를 겁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앞으로 진행이 될수록 더 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분당이라는 곳 자체가 입지가 좋기 때문에 돈이 늘어나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겁니다. 추가로 노후 계획 도시에 대한 기대감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추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똑같은 가격대로 지금 살 수 있는 것보다 더 아웃퍼폼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정을 잘 못하시더라고. 나름 제 기준에서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 5층짜리를 사서 또 인테리어까지 해가지고 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지나고 보니까 이제 1년 4개월 정도 지나신 것 같아요. 8억 7천 정도에 샀던 집이 지금은 마지막 실거래가가 14억 7천 정도 되고 문제는 매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점상한가 분위기라는 거죠. 그러면 2억 정도의 돈을 투자하셔가지고 1년 4개월 만에 6억 정도 오른 거니까 제 예상보다 훨씬 빨리 올랐던 거죠. 이런 식으로 성공하시는 분들이 많고 제 주변에는 용기 내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아주 많다는 거죠. 이거는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집값을 올리는 원리를 잠깐 생각해 보시면 집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지는 거죠. 돈이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유동성이라고 이야기하는 M2는 단 한 번도 줄은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유동성은 계속 증가하는 거죠. 돈이 늘어나는 거는 상수입니다. 상수. 거의 직선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내년에도 늘어날 거고 후내년에도 늘어날 거고 경기가 안 좋으면 유동성을 더 풉니다.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 경기가 점점 좋아질 것 같습니까? 안 좋아질 것 같습니까?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돈을 더 풀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은데도 집값이 오르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간단한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긴 한데 앞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집이 근데 많이 오르는데 더 오르겠어요? 더 오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돈은 계속 늘어나는 건 상수니까. 그러면 이제 지역적인 문제, 공급이 많냐 안 많냐. 뭐 어차피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니까 수요는 항상 있습니다. 어떤 분은 수요가 없다고 그러는데 필수제는 수요가 항상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집이 떨어지든 오르든 내 집이든 아니든 어쨌든 집은 무조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저녁에 당신은 어딘가에 가서 몸을 누일 집이 필요하다. 근데 당신에겐 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수요는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수요의 태도가 달라질 뿐이죠. 자, 그렇게 보면 수요는 항상 있는데 집에 그러면 신규 입주 공급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공급이 안 늘어나는 곳이 많아요. 그런 곳이 더 아웃퍼폼 한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더 심각한 거는 데이터를 보시면 2025년에 서울의 입지 물량이 3만 5천여였거든요.
35,000호인 상태에서 2%가 올랐어요. 자, 2026년에는 7,400호로 떨어집니다. 더 문제는 2027년, 8년, 9년에는 10,000호 미만으로 유지가 된다는 건데 이게 개선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지금 착공을 해도 2029년에나 입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6, 7, 8, 9년까지는 확정적으로 입주 물량이 10,000호, 평균 10,000호 정도 된다는 거죠, 서울이. 그럼 이게 10,000호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통계가 1980년 초반 이후에 가장 적은 수치가 무려 3년 동안 계속된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거는 IMF나 금융위기 때도 이거보다 입주 물량이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3, 4년 동안 확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돈이 늘어나는 건 상수고 자본주의는 인플레이션을 숙주로 자라는 괴물인데 인플레이션은 계속 발생할 거고 집은 계속 줄어들고 그러면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 거냐? 문제는 집값을 잡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집값만 잡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수요가 항상 있기 때문에 집을 안 사면 전월세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집값을 잡으면 전월세가 더 오르게 됩니다. 시소 같은 거예요. 시소 같은 거. 시소 같은 거예요. 매매를 안 하면 저는 전월세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공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더 이상 퇴로가 없다. 매매를 안 한다고요? 그러면 전월세가 오를 겁니다. 더 이상 퇴로가 없습니다. 이제 결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기가 되기 전에 나간다고 그러면 집주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 아시나요? 왜냐하면 전월세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못 돌려받으니까 나간다 그러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만기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지 말고 임대인이랑 한번 컨택을 해보시고 빨리 움직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파트 갭 투자, 경매, 분양권 등 방법이 너무 많아서 초보자들은 뭘 먼저 해야 할지 모릅니다. 부동산 초보라면 현재 어떤 점부터 준비해가면 좋을까요? 저는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쉬운 걸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주식을 하고 싶은데 뭘 사야 됩니까? 그러면 주식 해봤어요? 아니, 안 해봤는데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사십시오. 하이닉스를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듯이 그러면 아파트 시장에도 엄청나게 다양한 상품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죠? 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오피스텔이 있고, 그리고 비주택이 있죠.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에서 점점점 내려갈수록 가격이 저렴해지고 투자할 수 있고 규제가 덜하기 때문에 그런 게 솔깃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돈을 전부 다 빚까지 내가지고 비싼 걸 사는 건 들었거든요. 하지만 있잖아요. 그게 비싼 이유가 있겠죠. 아파트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 잘 모를 때는 가장 유명한 거, 가장 좋은 걸 사시는 게 맞다. 입문할 때는 처음에 막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뭔가 장비 입문할 때는 보면은 싸고 가성비 있는 걸 막 사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어떻게 되나요? 제일 비싼 걸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생각하죠? 아, 내가 그냥 한 방에 제일 좋은 걸 샀으면 그 돈을 아꼈을 텐데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아파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경매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엄청나게 레버리징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초보자들에게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눈에 보이는 아파트 이게 가장 확실하다는 거죠. 아파트는 크게 내가 눈탱이 맞아가지고 쉽게 말해 눈탱이 맞아서 크게 비싸게 살 이유도 없고 크게 싸게 살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세라는 게 정해져 있고 정보가 전부 다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초보자도 위험이 덜하다는 거죠. 복잡한 권리관계가 있는 경매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분들은 분석해서 이게 가격에 대비해서 얼마 싼지도 알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가치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의외로 비싸게 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빌라는 안 오르면 어떡할 거예요?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 그다음에 뭐 지방의 저가 아파트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혹해서 한두 개 해본 적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오래 했지만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면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많이 힘들다라는 거죠. 저도 3번의 부동산 시장의 오르내림을 경험해 봤지만 지난 장까지는 거의 완성되지 않은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 동생이나 만약에 우리 아들이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일단 아파트부터 해라. 네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좋은 지역에 최대한 좋은 걸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한 가지 그렇게 살 때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된다. 살 수 있는 것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가격이라도 상대적으로 좀 더 오를 것 같은 걸 선택하면 좀 더 당신의 자산의 형성 속도가 빨라질 거다. 좀 더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이런 말씀드립니다. 현재 유망하게 보시는 입지는 어디인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수익의 관측 시점이라는 게 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처럼 이제 봐야 죽으면 살았는지 알 수 있듯이 우리 아파트도 있잖아요. 내가 언제 이 가격을 볼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전략을 다르게 짜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자산이 많이 형성이 돼 있으시고 그리고 뭐 돈이 많다 그러면 무조건 장기적으로 보고 입지가 좋은 데로 가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압구정동을 사면 되죠. 압구정동을 못 사면 반포를 사시면 되고 반포를 못 사면 대치를 사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99%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택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내가 젊고 돈이 적어 그리고 나는 이사를 열심히 다닐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다 할 수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 수익의 관측 시점을 2년으로 잡아야 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2년이 지나면 1주택자는 비과세가 되거나 일반 세율이 돼요. 자, 12억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한 푼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불려서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로 가셔야 돼요. 한번 굴릴 때마다 더 사이즈가 커지는 것처럼 또 눈이 더 많이 붙는 것처럼 비싼 집이 더 많이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2년 내에 어디가 가장 많이 오를지 이를 고민하는 게 열심히 사시고 돈이 적고 이 젊은 청년들이 생각해야 될 아파트 투자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 개념이 제가 말씀드리는 나만의 강남인 거죠. 나만의 강남. 그러면 똑같은 걸 사면 안 되고 2년 내에 수익률이 제일 좋을 것 같은 걸 사야 되기 때문에 상승의 확산이라는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펜틸런 효과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제한적인 게 오른다. 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오른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점점 퍼져서 제일 마지막에는 생필품 가격이 오른다. 돈이 늘어날 때 이렇게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아파트에 대입하면 강남이 제일 먼저 올랐죠. 그 다음에 강남 인근 한강벨트가 올랐죠. 자, 그 다음에 폭발할 지역들은 이제 그 다음 뻔하지 않습니까? 한강벨트 옆에 있는 거. 동대문이라든지 서대문이라든지 하남이라든지 강명이라든지 제일 마지막에는 노도강의 끝까지 다 오르겠죠. 경기도까지 다 오르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거기에 가장 근접해 있는 곳을 찾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그런 거 있어요. 돈이 너무 없어. 그런데 신축만 고집하면 돈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 가장 좋은 호재는 있잖아요. 지택 생기고 지하철역 생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가장 좋은 호재는 우리 집이 새 집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거죠.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합심해서 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협의해가지고 재건축을 밀어주려고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정부도 아는 거죠. 여야도 다 아는 거예요. 집을 많이 지어야 해결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실 필요 있어요. 재건축은 30년이 지나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재건축이 같은 동네에 있다 하더라도 단지마다 사업성이라든지 수익성이 다를 수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똑같은 동인데 서로 다른 단지인데 이 단지는 분담금이 2억이 나올 수 있고 이 단지는 분담금이 5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금방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분당의 5층짜리 낡은 아파트도 그런 컨셉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수익성이 좋거든요. 오히려 분담금 없이 환급금이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가격이 그렇게 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 좀만 더 해보면 좀 더 확실한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는 거를 사는 게 중요하고 2년 내에 가장 많이 오를 것 중에 나한테 맞는 걸 찾는 걸 고민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부동산 공부를 어떻게 하셨나요? 사실은 제가 가끔씩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에 나의 20대 때에 좋은 선생님을 만났다면 나는 지금보다 좀 더 빨리, 좀 더 많이 부자가 됐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자, 그러니까 저의 20대 때는 열정은 누구보다 뛰어났어요. 예. 구두 뒷굽이 닳도록 돌아다녀야 된다라는 얘기 듣고 제가 이제 금융회사 다녔었는데 회사 끝나면 구두 신고 진짜 구두 뒷굽이 닳을 정도로 다녔고 어느 동네 가면은 그 동네 아파트 이름만 이야기하면 평당 얼마 정도 되는지 줄줄 이야기할 정도로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방향성이 중요한 거죠. 방향성이. 자, 뭐냐면 속도와 방향이 중요한 건데 열정은 속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00km로 달릴 수 있냐, 150km로 달릴 수 있냐. 그게 열정의 차이죠. 자, 근데 150km로 다니는데 방향을 잘못 잡으면 매우 빠른 속도로 딴 데로 가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방향을 잘 잡는 게 중요해요. 열정은 잠깐 자기 속으로 삭히고 방향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그냥 일단 열정적으로만 했어요. 그리고 재테크라는 게 별로 없고 선생님들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조금씩 나오는 단어들만 보면서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방황도 많이 했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좀 알겠어요. 그냥 아파트 하면 되고 서울에 좋은 곳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방향이 중요한 거다. 열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전략을 잘 짜셔야 된다. 남원의 강남에 전략을 잘 짜셔야 되니까 어떤 분들이 좋은 선생님들이 있는지 이런 걸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의 성공은 자기 스스로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공은 어쩌면 그 사람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많은지가 결정한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옛날에는 열심히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방향도 중요하고 주변의 커뮤니티도 중요하니까 많은 사람들하고 교류하시고 많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을 많이 곁에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3기 신도시 진행 상황과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요? 일단 3기 신도시는 앞으로 진행이 될 거고 서서히 입주를 할 건데 원래 계획은 2025년, 2026년부터 첫 입주가 시작되는 걸로 되어 있었지만 사실상 지금 본청량이 들어갔는데도 일부 있긴 하지만 이게 1000세대 단위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2030년 정도는 돼야지 본격적으로 입주하지 않을까 싶고요. 항상 그렇지만 신도시는 예상보다 훨씬 늦게 진행이 됩니다. 2017년, 18년에 지정한 거 거의 10년이 다 돼가지만 전혀 입주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제로인 거죠. 하지만 이게 천천히 2030년부터 2035년 사이에는 상당한 입주가 예상되는데 만약에 3기 신도시에 관심이 많다면 저는 첫 번째로 관심 가져야 될 곳이 과천인데 과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어요. 과천은 항상 세대수가 많지 않고 비쌉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허들인 거죠. 뭐 그 다음에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은 교산 신도시. 그리고 교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하남하고 송파의 중간 정도에 있고 3호선 연장까지 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강남 3구 옆쪽이니까 가격이 상당히 시세 차익이 클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는 것은 시흥하고 강명 사이에 있는 시흥 강명 그쪽을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 순서대로 나한테 맞춰가지고 관심을 가져보시면 되는데,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좀 오래된 집이라도 도심으로 계속 들어오시는 걸 추천드린다. 현재 1주택자의 갈아타기 전략은 무엇인가요? 자, 1주택자들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특히 1주택자분들은 약간 다른 부분이 좀 있는데 뭐냐면 자녀들이 이미 성장하신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사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애들 교육 관계를 다 만들어 놨는데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만약에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면 아기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사를 안 간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기를 추천드린다. 또 교육 환경도 좋고 뭐 거의 12년 이상 초, 중, 고 살아야 된다는 가정하에 접근하시는 게 좋다. 그게 바로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게 일기 신도시다. 일기 신도시는 교육 환경이 기본적으로 좋다. 그리고 서울의 3대 학군지 있잖아요. 3대 학군지 이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런 곳이 전부 다 3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재건축 호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승도 하겠지만 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시세 차익이 상당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멤버십 회원들에게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올해의 키워드는 아마 목동하고 여의도일 거다. 목동하고 여의도일 거다. 그래서 목동하고 여의도가 재건축으로 후끈할 거다. 계속 이야기가 나올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했던 이야기가 목동하고 여의도는 너무 비싸잖아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목동하고 여의도가 비싸죠. 누구나 갈 수 없죠. 하지만 목동하고 여의도가 상단을 올려주면 그 밑에 목동하고 여의도에 못 가는 분들이 살고 계신 분들이 가격이 순차적으로 오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신고가 추정법의 추정
매매라고 하는데, 예, 제가 개인적으로 뭐냐면 신고가를 항상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이슈가 되는 지역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크기가 오르면 그 주변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그렇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잠실루엘이 48억에 거래가 됐대. 그러면 잠실루엘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겠죠. 근데 이게 앵커링이 됩니다. 48억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더 이상 집주인들은 48억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습니다. 이제 48억? 그럼 우리는 50억.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호가가 올라가고 매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점 상한가 분위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그럼 잠실루엘이 48억이야? 그러면 그 뒤에 있는 파코리아 그러면 우리도 저기가 48억이면 우리도 한 34억 정도는 받아야겠는데? 이렇게 되면서 서서히 그게 신고가 분위기가 옆으로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다 보면 송파 기준으로 보면은 파코리오였고 방이 오금동 하금가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가락동 거여 마천까지 오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시차를 두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아시면 그 시차 파도 타기를 잘 하면 2년 내에 가장 효율이 좋은 곳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비싼 동네에 비싼 거를 저기는 내가 못 가는 곳이니까 관심을 끄지 마시고 거기에 상승이 파도처럼 이렇게 천천히 우리 집 앞까지 전이가 될 거다. 해수욕장에서 막 놀고 있는데 저 멀리 큰 파도가 오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곧 나 앞에도 큰 파도가 오겠구나 라고 생각하듯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가장 효율이 좋은 남원의 강남을 찾을 수 있는 힌트를 얻으실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현재 소형 평수 트렌드와 앞으로 국민 평형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죠. 24평 사야 돼요? 34평 사야 돼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까지만 해도 국민평형을 많이 지었어요. 24평, 34평을 많이 지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대형이 이제 인기가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중대형이 반응이 전혀 없어요. 여전히 서울은 25평이 평당 가격으로 보면은 제일 비싸죠. 평당 가격. 사실은 다른 지역들은 34평이 더 비쌉니다. 서울에서는 그래서 24평, 34평을 하신다면 저는 24평을 사시는 게 맞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럼 우리는 가족이 많아서 꼭 34평 살아야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가격 상승 입장에서 볼 때는 24평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구조와 평면의 혁신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15년 전에는요 세대당 인구수가 3명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24년 기준으로 세대당 인구수가 2.06명입니다. 한 명이 줄었어요, 한 명이.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면 예전에는 34평은 방 3개, 24평은 방 2개였다는 거죠. 근데 구조와 평면의 혁신이 일어나면서 2010년대 이후권 보면은 5구제곱미터라고 하죠. 24평 같은 경우에도 방이 4개짜리도 있고요. 3개짜리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10년 전 대비해서 똑같은 평형이 방 개수는 하나가 늘었고 세대원은 한 명이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굳이 34평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신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비싸니까 34평 비싸니까 아무래도 24평으로 사게 될 거고 24평이 똑같은 가격 34평이 더 비싸니까 똑같은 돈을 투자한다 그러면 입지가 한 급지 더 높은 곳에 24평을 살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앞으로는 양극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24평이 더 오르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서울에서는 적어도 24평 신축 방 3개 이상 되는 걸 잡으시는 게 34평 사시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는 자산 형성에는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의 이제 라이프 스타일은 제가 다 이제 뭐 일일이 제게 드릴 수가 없는 거니까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제 투자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는 24평이 더 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 이유는 구조와 평면의 혁신 그리고 세대원의 변화 이렇게 두 가지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뭐 24년 동안 아파트 투자를 해오면서 이제 수많은 것들을 겪어봤어요.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했는데 세 번째가 되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좀 이렇게 주제 넘게 여러분들에게 조언도 많이 해드리고 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이 서울이나 대도시의 핵심 지역이라면 올해 꼭 집을 장만하시기를 추천드린다. 내년에는 안 되냐고요? 내년에는 더 비싼 가격에 사시게 될 거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